지금 우리 김지호 변호사님께서 이제 로고스에서 이 사건을 이제 재판선을 이렇게 갈 수 있게 지금 한 주역이신데, 우리 로고스의 맨파워라고 할 수 있는 이 재판소원 센터 한번 같이 소개해보면 좋겠는데, 이번에 재판소원 진행하면서 어떤 분과 가장 많이 협력하셨습니까? 예, 저희 법무법인 로고스는 이제 굉장히 규모가 있는 펌이죠. 우리 규모가 있고 인력 규모도 탄탄한 펌입니다. 그러니까 맨파워라고 하죠. 사실 로펌 자체가 맨파워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반도체 회사의 프로덕트가 뭐죠? 반도체. 반도체죠. 네. 그럼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프로덕트는 뭐죠? 연예인? 그렇죠. 로펌의 프로덕트는 변호사.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변호사와 함께 일해주시는 여러 스텝. 우리 인력들도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걸 제조 생산해서 팔진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 자체가 용역과 서비스를 제공해주면서 나아가는데 로고스는 그런 측면에서 거의 완비된 로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조원익 변호사님도 마찬가지고 정호영 변호사님, 이승훈 변호사님, 김지인 변호사님 우리 다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이 사건을 지금 끌고 가면서 좀 네. 긍정적인 하나의 능선을 넘어가는 우리가 지금 그런 과정을 같이 의뢰인과 함께 셰르파가 돼가지고 지금 걸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로고스에서의 되게 큰 장점, 그러니까 재판소원 센터를 포함해서 자 재판소원 센터가 존재한다는 건 우리가 헌법 사건에 있어서의 특화된 경험과 경력이 있는 회사라는 지점이고요. 네. 그리고 이게 또 재판소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또 하나 갖춰야 될 우리의 경험 인력 중에 하나가 바로 법관으로서의 경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예. 법원에서의 경험과 생리를 알아야 이거를 가지고 헌법재판소에서의 논증을 펼쳐나가기가 수월한 측면이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 로고스는 그런 인력도 충분히 맞습니다. 갖추고 있죠. 우리 센터장님이신 이승훈 변호사님도 이거 법관 경력도 있으시고 또 헌법재판소에서 연구관도 경험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같이 할 수 있는 최적의 경력을 갖추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로고스에는 각 개개의 산업에 대한 경험을 가진 분들이 다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 조 변호사님도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시면서 공공 관련된 충분한 전문성을 갖고 계시죠. 네네. 그러니까 이런 경험들이 굉장히 중요한 게 저도 방송 관련 경력이 있는데 그래야 실무에서의 세세한 지점들에 대한 논증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뉴스와 다큐멘터리는 어떻게 다르지? 탐사보도와 그냥 보도는 어떻게 다르지? 취재 과정은 어떻게 다르고 이 과정에서 어떤 거는 왜 탐사보도에서는 보도가 되고 네. 뉴스에서는 보도가 생략되는 거지를 정확히 설명할 수 있고 논증할 수 있어야 되는데 로고스에는 아까 말씀드린 헌법재판소, 법원, 산업 이 삼박자의 인력들을 다 갖추고 있는 데다가 심지어 스태프들까지 대단히 능숙하고 숙달된 스태프들이 우리 로고스에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 계속 이 건뿐 아니라 우리가 좋은 결과가 대단히 많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건들을 이끌어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공영방송에서 사내 변호사로서의 경력을 쌓으시고 또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뉴스와 보도와 탐사에 대한 그런 차이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우리 김지원 변호사님이 있었기 때문에 재판소원으로 갈 때 이게 주요하게 작용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그 재판소원이 어떻게 어려운지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재판소원이라는 게 우리가 사실 헌법소원이라는 걸 처음 해보는 게 아니고 그동안에도 많은 경험이 있는데 재판소원이 일반적인 헌법소원보다 특별히 어렵거나 조금 염두에 두어야 한다라고 하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재판소원 제도가 올해 도입됐는데 지금 6월밖에 안 됐죠. 네. 그러니까 아직은 재판소원을 경험한 법조인 자체가 대단히 적습니다. 그렇겠네요. 예. 대단히 적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이게 좀 다르구나 혹은 이게 이런 특징이 있네 싶은 포인트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다 공개할 수는 없죠. 네, 다 공개할 수는 없고 그 우리 로고스의 특장점이다 보니까 그냥 몇 가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는 헌법재판소에서 재판 자체를 다뤄서 심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 우리가 만약에 1심, 2심, 3심 대법원까지 거친 사건이 헌법재판소에 갔다고 치면은 네. 변호사들은 다 알죠? 1심, 2심, 3심까지 거친 재판 기록이 얼마나 방대한지. 증거까지 하면은 아마 여기 종이로 쌓아놓으면 여기 몇 칸 쌓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이 기록을 예. 그냥 헌법재판소에다가 이렇게 툭 던져가지고 봐주세요 라고 하는 게 얼만큼 효과적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렇죠. 네.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수년간 진행된 재판 기록 자체를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되는데 그게 헌법재판관님들, 헌법재판소에서 일하시는 여러 재판 연구관님들 이분들이
정확히 이걸 요약해서 설명을 이분들에게 해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이걸 경험하면서 헌법재판소와 이제 상호작용을 하게 되잖아요. 예. 문서로서 상호작용을 하는데 이거를 아주 정확하게 납득하시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정말 막 덩어리째 무슨 AI한테 막 무슨 파일럿듯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게 어떤 경과로 진행이 되어 왔고 어떤 게 포인트고 쟁점이었는지를 잘 설명해 주는 게 대단히 중요하구나. 이걸 제가 첫 번째로 한 가지를 느꼈고요. 두 번째는 아까도 설명드렸던 부분인데 이게 지금 중요한 기본권과 연결돼 있고 그 중요한 기본권에 대한 침해가 발생했다는 것에 대한 아주 체계적인 논증이 필요합니다. 그냥 억울해요. 그냥 내 이러저런 권리를 침해했어요. 잘 모르겠지만 뭐 대충 내가 아는 권리 중에 그래 뭐 자유권, 행복 추구권 이걸 침해했어요라고 가면은 그냥 논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냥 나 억울해요인데 근데 이 기본권이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린 거예요. 중요한 기본권에 대한 침해나 제한이 확실하게 발생했습니다라는 걸 어떻게 논증할 거냐. 이게 일반 재판과 다르다고 생각을 많이 했고요. 세 번째가 우리가 1심 끝나고 2심 항소도 하고 뭐 상고도 하는데 판결문이 네. 물론 판결문 대단히 잘 쓰는 나라지만 한국이 우리 예. 대한민국 사법부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주시지만 사람이 쓰잖아요. 네. 그럼 그 안에서 모순도 발생하고요. 그리고 논리적 허점도 발생하고요. 아니 A, B, C야. 근데 D야라고 연결할 때 그건 이해했어. 근데 A, B, F야. 그러니까 D야라고 연결하는 거 우리 많이 보죠. 그런 제 판결 자체의 모순을 되게 잘 집어내야 돼요. 그거를 헌법재판소에다가 잘 설명해야 됩니다. 네. 저는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의 헌법 재판소원 사건에서의 주의해야 되고 또 특징일 수 있는 지점이 한 이 세 가지 정도 일단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뭐 첨언해서 굳이 제가 조금 이게 재판소원이라는 제도를 조금 보면서 든 생각을 잠깐 저도 공유하고 싶은데 결국 이게 재판소원이라는 게 말이 재판소원이란 특별한 용어가 있어서 마치 별개의 제도인 것 같지만 사실은 국가기관이 국민에 대해서 어떤 처분을 했던 어떤 공권력을 행사를 했던 이런 것이 기본권을 침해했다라는 그 기본 헌법소원의 틀 안에서 재판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됐다라는 게 추가가 된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재판이라는 행위는 일반적인 국가 공권력의 행위하고 조금 다른 게 특히 1, 2, 3심까지 갔다라고 하면은 벌써 판사가 몇 분이 심사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을 거쳐서 어떤 사법적인 판단이 나온 것을 다시 이게 기본권 침해다라고 연결시켜야 하니까 굉장히 그 논증이 정치해야 되겠다. 이게 단순하게 이게 판결에 대해서 내가 불만이 있어서 이거를 헌법재판소에 다시 가져가 보겠어. 요거 가지고는 성립되기 어려운 사건이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맞아요. 네. 다만 여기서 희망을 잃을 필요가 없는 이유는 사람은 항상 실수를 하죠. 그렇죠. 거기다가 우리나라 대법원까지 가보신 분들은 혹시 아시겠지만 심리불속행 기각이라는 제도가 있죠. 그렇죠. 그 당할 때마다 정말 당하는 아픔. 정말 어떻게 이걸 의뢰인께 설명을 드려야 될지 네. 참 고민되는 순간이 많죠. 한 줄로 설명하면 이거죠. 심리를 안 하고 그냥 기각하는 거예요, 대법원에서. 그러니까 변호사 입장이든 당사자 입장이든 뭔가 굉장한 억울함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냥 나는 이유도 없이 기각당했어. 이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판사님들이 많이 개입된 사건이라고 해도 모순과 불합리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제도의 효용이 있는 거죠. 네. 그렇다면 지금 이제 현 시점에서도 재판소원을 해야 될지를 고민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그런 분들께 좀 꼭 드리고 싶은 조언 같은 게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뭐 사실 되게 많죠. 네네. 조언을 하면 정말 책 한 권 나올 만큼 조언할 건 많은데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기간이 대단히 짧기 때문에 지금 당장 움직이셔야 합니다. 기간이 얼마나 짧은가요? 재판 확정일,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입니다. 30일. 와, 이게 30일이면 사실 일반적인 사건을 할 때도 보면 어떤 변호사 고르지부터 일단 일주일 걸릴 것 같고요. 그 변호사가 사건을 검토하고 나서 이거 어떻게 합시다라고 정하는데도 일주일이 걸릴 거라서 한 10일도 안 돼서 이제 뭔가 심판 청구서를 작성해야 되는 굉장히 짧은 기간이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어떤 판결을 받았어요. 네네. 근데 확정이 됐어요. 이때부터 재판소원 제도가 있지라고 생각만 하고 하루하루 보내시면 안 돼요. 바로 변호사 혹은 로펌을 가셔서 상담을 받으셔야 이 제도를 쓸 수 있을지 없을지가 결정이 나는 거예요. 네. 말씀하신 대로 한 일주일 고민하고요. 변호사 상담 한 2번 받고요. 변호사랑 이제 사건 수임 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서 쓰고 30일이 너무나 쉽게 가요. 그러네요. 그리고 재판 소원을 하는 변호사님들이 내가 아무 일정도 없이 30일 비워놓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보통 그분들도 계속 사건을 하고 있고 바쁜 와중에 그걸 착수해야 되니까.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교훈은 재판 소원이라는 걸 내가 하겠다. 난 이 판결을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빨리 상담부터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겠네요. 네. 이게 첫 번째 특징으로 가장 중요하게 주의할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중요한 건 그거잖아요. 어떤 변호사와 함께 할 것이냐. 이건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그리고 당연히 답은 하나예요. 내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와 함께 할 거야. 다만 내가 당장 그렇게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가 없을 때 그냥 무작위의 상황에서 내가 어떤 걸 고를 거냐라고 할 때 그냥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아까 재정재판부, 헌법재판소 재정재판부로 갔다가 대부분 각하가 됐는데 몇 건이 전원재판부로 갔었죠? 9건. 9건이죠. 이 9건을 대리해서 수행한 로펌 혹은 변호사님을 만나는 걸 저는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게 마치 우리 법무법인 로고스가 이 9번째 전원재판부로 갔으니까 우리한테 오십시오라는 말씀으로 들릴 것 같지만 꼭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어떤 의미냐면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 청구를 하고 여러 상호작용을 거치고 전원재판부 회부가 되고 또 상호작용을 거치는 가운데 생기는 노하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재판소원을 해도 되는지 하면 안 되는지 혹은 했을 때 어떤 전략으로 갈지 말지 승소 가능성이 어떨지에 대한 지금 이 제도 시행 초기에는 해본 분과 안 해본 분의 차이가 꽤 클 수 있다라는 저는 일반적인 교훈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좀 고민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한 가지 추가해도 될까요? 그럼요. 예. 헌법재판은 변호사 강제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혹시 재판을 이거 그냥 변호사 없이 혼자 해오셨다 하더라도 재판소원이라는 제도를 선택하실 때는 반드시 변호사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재판소원을 할 때는 변호사 상담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 이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중요한 네. 지적 말씀해 주셨어요. 네. 네, 이렇게 재판소원을 할 때 변호사가 중요하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마지막으로 혹시 좀 우리 구독자들에게 남겨주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가 얘기한 사건은 이제 언론의 자유와 관련된 사건이고요. 저희가 제가 물론 이 사건 담당한 변호사니까 저는 이제 여러 가지 할 말이 참 많은데 헌법재판소가 현명한 판단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언론의 자유를 막 100을 인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부당한 보도가 있을 수도 있죠. 네. 그렇다고 언론의 자유를 막 함부로 억압해서도 안 돼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지탱하는 너무 중요한 체제예요. 우리가 돈이 많다거나 권력이 있다거나 이런 사람들 눈치를 봐가지고 취재도 못하고 보도도 못한다면 그것도 문제예요. 네. 근데 저는 이 사건을 담당한 사람으로서는 그래도 이 정도로 언론의 자유를 법원에서 이렇게 제약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도 우리의 그 요청에 응해주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가 어떤 사람을 공격하거나 혹은 공적 인물도 아닌데 그냥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한테 막 괴롭히려고 하거나 이제 그런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네. 그거를 막 법원에서 너무나 강력하게 제약을 해서 손해배상을 물리고 하면 앞으로 모든 언론인들이 굉장히 좀 그런 위축 효과라고 하는데 위축되게 취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헌법재판소가 지혜롭게 판단을 해줄 거라고 또 생각하고 믿고 또 이 제도를 탄생하게 해준 국민들에게 또 헌법재판소가 보답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끝으로 꼭 제가 말씀드린 이 사건이 아니더라도 법원의 판결 때문에 억울하신데 그게 나의 기본권까지 침해를 할 정도의 어떤 상황이시다. 그러면 정말 주저하지 말고 말씀드린 대로 시간이 짧기 때문에 빠르게 변호사 상담부터 받으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으로 마치고 싶습니다. 네. 변호사님께서 수행하신 사건이 이제 어떻게 결론이 날지 계속 주목해 보겠습니다.